안녕하십니까. 저는 운눈하루 치과 원장 이정사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이용한 전치부 수복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아의 어떤 그런 상태가 파절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케이스처럼 치주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착이 상실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착 상실이 많이 있는 경우에도 이 부착 상실에서 이렇게 건전한 부분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전한 부분들의 일부만을 남겨놓은 케이스인데요. 건전한 부분의 일부만 남겨도 남기지 않는 것보다는 상당히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케이스에서 루트의 보통 레비알 쪽에 이렇게 온전히 남기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레비알의 일부만 남겨놓은 그런 환자분의 증례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례에서도 그 일부만 남겼는데도 루트 멤브레인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케이스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로 수복을 해보면, 대개의 경우에, 심미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페이셜 미코사의 레벨이, 내려가 버리거나, 또 다른 경우에는, 루트 컨벡시티 부분에 상실을 많이 생겨서 심미적인 결과, 특히 이제 핑크 에세릭에서 심미적인 결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페이셜 뮤코사 레벨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특히 루트 컨벡시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연차 보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차 보철을 할 때, 이 루트 컨벡시티나 페이셜 미코사의 레벨에 대해서 특별하게 크게 고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철을 해보면, 크게 문제 없이 우리가 화이트 에세릭 부분에서만 신경 써서 만들어주면 굉장히 심미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뭐 보기에 따라서 심미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 환자분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비심미적이라고 환자분이 호소를 했었고, 다른 치과에서 저희 병원에 이 환자분의 컴플리케이션을 해결해 달라고 저희 병원에 보냈던 환자분이거든요. 근데 보면 굉장히 비심미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치아 발치한 임플란트를 식립한 그 부분에 블랙 섀도우가 크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봐보면 굉장히 비심미적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루트 컨벡시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발치를 하고 나면 이 루트 컨벡시티를 쉽게 잃어버릴 수가 되게 많아요.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처럼 보이긴 하죠. 엑스레이에서 좋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강 내에서는 전혀 심미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환자분에서는 연조지 이식을 해서 옆에 왼쪽 사진처럼 개선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한은 술전 결과처럼 그렇게 결과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환자분인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물론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긴 했어요. 17년 5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 페이셜 뮤코사에 컨벡시티가 조금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셜 뮤코사의 레벨이 상당히 건전한 자연치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변화들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뭐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이런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환자분을 보시면요. 측절치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고 12번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고 잇몸에 이게 태축이 보이고 루트 부위의 컨벡시티에 많은 상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소개 드리려고 했던 이 소켓 쉴드 테크닉을 하게 되면 측절치에 임플란트를 했던 환자분인데요.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물론 장기간의 경과가 된 환자분은 아니지만 협측에 충분한 양의 고래 두께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루트가 이렇게 내비알에 남아 있으니까 특별하게 컴플리케이션이 생기지 않는 한은 이 컨벡시티의 변화는 극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트 컨벡시티,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에 대해서 저번에도 잠깐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비알 파트만 루트를 남기고, 팔라탈 쪽의 루트는 완전히 발치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정상적으로 임플란트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어도, 임플란트의 포지션에는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루트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에 좀 더 이렇게 쉽게 용이하게 하도록 메가전에서 루트 멤브레인 키트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내부를 소개를 하면 앞에 있는 두 개의 이 피셔바 같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죠. 다이아몬드 이렇게 피셔바 같은 이런 바들은 루트를 절단할 때 사용하고요. 라운드 형태의 바는 루트를 이렇게 띠닝할 때, 루트의 두께를 줄일 때 사용하는 바이고, 나머지 옆에 있는 바들은 팔라탈 쪽에 본을 좀 삭제하거나 루트 레비알 쪽의 루트를 조금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레비알 쪽의 루트를 제거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바입니다. 잠깐 메가전에서 나온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의 소개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지지바를 이용해서 엔도가 되어 있든 엔도가 되어 있지 않든 지지바를 이용해서 펄프 챔버 내를 깨끗하게 삭제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지지바를 이용해서
캐널 부분을 깨끗하게 삭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니셜 쉐이퍼 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니셜 쉐이퍼 바를 이용해서 치아의 팔라탈 루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조 디스탈로 절단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바보다는 그냥 서지칼, 우리 발치할 때 사용하는 서지칼 카바이드 바를 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커팅이 될 수 있는 긴 바가 있고요. 그래서 팔라탈 쪽의 루트를 제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레비알에 남아있는 루트의 두께를 라운드 바를 이용해서 루트의 두께를 조정을 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운드 바는 3mm의 라운드 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3mm 이 라운드 바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키트에가 3mm 라운드 바의 길이가 3개, 길이가 다른 3개의 이 라운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에 있는 루트를 띠링할 때 이 3mm 라운드 바로 저 밑에 있는 부분에, 루트 에이펙스 부분에 띠닝을 할 때 이 라운드 바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는 루트를 띠닝할 수가 없어서 꼭 하나 바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라운드 바의 롱 쉔크의 라운드 바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이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이 바의 두께가 3mm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멀 크레스트인 경우에 징기발 마진에서 본 크레스트까지 3mm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mm 바가 다 잠기도록 루트를 커팅하면 거의 본 레벨만큼 루트를 커팅했다고 어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바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루트 부분을 조금 더 삭제할 수 있고, 또 요런 형태의 바로 요 부분에 베벨을 이게 주기도 하는데, 그냥 라운드 바로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이아몬드 바로 처음에 이니셜 드릴링을 했는데요. 저는 요 이니셜 드릴링을 요 다이아몬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바이드 바로 주로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드릴링을 하고, 파이널 드릴링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팔라탈 보온의 삭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테이퍼드 다이아몬드 바로 팔라탈 보온을 삭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댄스본 드릴, 메가젠 키트에 있는 댄스본 드릴로 이 팔라탈 보온 삭제를 아래쪽에서 약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삭제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팔라탈 본을 충분하게 삭제하지 않으면 마지막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임플란트의 패스가 갑자기 많이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서 꼭 팔라탈 쪽에 본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하죠. 그래서 다시 제 케이스로 보시면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할 때 제일 큰 바람은 환자분이 술전에 가지고 있는 원래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징지바의 높이, 그 다음에 루트 부분의 볼륨, 이런 부분이 마지막 최종 임플란트를 했을 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제일 큰 바람일 것 같은데요. 아마 이 환자분에서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발치화가 완전히 힐링이 되도록 기다린 다음에 만약 임플란트를 한다고 치면 레비알 쪽의 본 볼륨에 상당한 많은 감소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레비알 쪽에 상당히 많은 본 볼륨의 감소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술식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술식이 될 수가 되게 많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 만약 이제 제가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치면 저는 임플란트를 루트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자분에서는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사용했는데 루트 멤브레인의 이 일부 나중에 이제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루트 멤브레인에서 일부의 루트만 남기는 걸 가지고도 상당히 심미적인 결과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라는 것을 이 케이스를 하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술전의 CT를 보시면요. 술전의 CT상에 지금 현재의 5개의 커팅 면을 볼 수 있는데 거의 루트의 처음서부터 이렇게 미지알에서부터 디스탈까지 루트의 단면을 거의 대부분 다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협측의 CT상에서는 거의 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설측에도 본이 거의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CT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여서 CT 상황에서는 도저히 임플란트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술전 상태이고요. 교환면에서 보시면 12번과 22번의 볼륨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고 협측에서 보시면 징지바의 레벨도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아의 일부를 발치하고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발치와는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요. 아테로케어라는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패킹을 해서 나중에 요 위에 부분은 옆에 있는 치아가 이미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치아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파닉으로 발치와를 서포트해주는 바이오콜 테크닉을 이렇게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시면
물론 이제 이 CT상에서는 이 설측의 본의 두께도 뭐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 않고 협측의 본의 두께도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임상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전 상태이고요. 이 시전을 어디다 놓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케이스였는데, 이 환자분은 2번과 3번 사이의 치간 부위에 굉장히 많은 골 소실이 있었던 케이스이잖아요. 그래서 인시전을 3번 디스탈 쪽에 인시전을 놓는 게 2번 디스탈 쪽 본 그라프트를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소프트시로 담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인시전을 3번 디스탈에 하기로 결정을 해서 3번 디스탈에 인시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3번 디스탈에 인시전을 할 때 뮤코직리발 정션에서 보통 이렇게 뮤코직리발 정션에서 뭐 1mm 이상을 굳이 넘어가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2번의 미지알에도 미니멀 인시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일단 크라운 파트를 카바이드 바를 이용해서 커팅해내고 여기에서 루트 멤브레인에서 남기는 부분은 2번 치아의 이 메지알의 일부분의 루트를 남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치한 치아를 보시면 하방에 굉장히 많은 그라뉴션 티슈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루트 에이펙스에 있는 그라뉴션 티슈를 최대한 깨끗하게 소파를 해내고요. 다이아몬드 라운드 바를 이용해서 루트의 티크니스를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릴링 과정들은 통상적으로 하는 거와 비슷하니까 조금 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시 뒤로 가서 드릴링을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요. 드릴링을 마무리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본그라프트를 하기에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미리 골 이식을 먼저 시행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골 이식을 미리 하죠.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픽서 드라이버의 이 라인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에 맞춰서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마무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2mm 높이의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한 다음에 체결하고 주위에 추가적인 본그라프트를 하고요. 이 환자분에서 2번의 디스탈 쪽에 이 그라프트 한 본이 잘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디스탈 부분에는 버티컬 매트릭스로 휴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버티컬 매트릭스로 휴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실크는 이 좁고 조직 자체도 아주 헬스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트라우마가 적은 5제로나 6제로 실크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여기에서는 6제로 실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합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교합면을 패킹을 하고 슈트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이 마무리가 됐고요. 임플란트 식립한 직후에 CT를 보시면 협측에 골 이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미지알 쪽에 보면 뭐 정확하게 CT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루트의 일부 부분이 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뭐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발치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분은 파닉으로 서포트를 해서 힐링을 유도했고요. 4개월 뒤에 파닉을 제거를 했을 때 하부가 힐링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볼륨의 감소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널 보철물이 제작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파이널 보철물을 세팅하고 팔로우업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6개월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2번과 22번의 교합면에서 봤을 때의 볼륨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크라운도 주위에 있는 인접 치아와 딱히 크게 유화감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전과 술 후의 비교 사진인데요. 보시면 술전에 12번에 있는 협측의 볼륨이 최종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협측의 볼륨에서 크게 감소, 크게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클리니컬 크라운의 변화가 징지발 레벨에서는 술전과 술 후에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 사진이고요. 최종 술전과 술 후의 스탠다드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디스탈 쪽에 골 형성이 충분한 머추레이션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골 레벨에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전과 최종 보철물의 일련의 과정들의 엑스레이를 보시면 골 레벨에 골의 수준에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 사진을 보시면 협측에 충분한 양의 골의 두께가 있는 환자분은 아니지만 협측에 골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설측에도 골의 두께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T 영상보다는 CT보다는 실제 구강내에서는 CT보다는 조금 더 결과는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술전 사진이고요. 임플란트를 식립 직후, 그 다음에 임플란트 최종 보철이 들어간 후 CT의 비교 사진인데 보시면 골의 볼륨이나 높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답하고,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